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셋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매물로 나와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돈을 주고 인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회계 시작과 끝 김진영 회계법인의 윤인상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양질의 정보를 무료로 공유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나의 비즈니스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알맞은 자금을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실 분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바로 브라이언 오 리얼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터 브라이언 오입니다. 자, 오늘 브라이언 오님과 그리고 저희 김진영 회계법인의 대표 회계사님인 김진영 회계사님 역시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회계사입니다. 먼저 밴쿠버는 부동산 관련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리얼터님? 네, 커머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커머셜 부동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지는 않은데요. 특히나 이 커머셜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레지덴셜 주택보다도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을 구매를 하실 때는 금리가 좀 높고 모기지 페이먼트가 좀 높더라도 밴쿠버 같이 이렇게 렌트비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가격이 조금 빠질 때 본인이 살 집을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없잖아 있으신 반면에 커머셜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그 수익률에 따라서 구매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시중의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는 수익률이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지 않은 한은 잘 구매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 셋업을 할 때 어디서 할지 그리고 얼마를 들여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처음부터 이것을 다 계획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셋업이 돼 있는 비즈니스를 매매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 두 가지는 과연 어떤 것들이 다를까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셋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매물로 나와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돈을 주고 인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셀러한테 돈을 주고 비즈니스를 사시지 않아도 되는 그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셋업을 하실 때는 비어있는 그 리테일 스페이스를 찾아서 건물주랑 계약을 하게 되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어있으니까 공실률 때문에 빨리 그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좋은 조건의 그런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적으로는 과연 처음부터 셋업을 하시는 분과 그리고 중간에 있던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것들이 회계의 결산에서는 과연 어떻게 다른 게 있을까요? 중간에 셋업하는 경우야 자체적으로 직접 다 지출한 경비들하고 자산 투자나 설비 투자가 다 있으니까 그걸 잘 모아놓고 그걸 자산으로 잡고 시작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인수했을 때야 매매 계약서가 있을 거고 그 매매 계약서에 에셋 엘로케이션 그게 보면은 랜드, 빌딩, 권리금, 굿윌까지 이렇게 나눠진 에셋 엘로케이션을 가지고 목돈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그걸 자산을 잡고 시작을 하고 다만 이제 기계에 대한 PST 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가구나 기계, 이퀴먼트 앤 퍼니처 부분에 대한 부분은 PST 7%를 자진 납부해야 되겠죠. 그거는 또 그런 하나의 차이가 어떤 유의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네, 네. 그럼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를 매매를 했다는 기준 하에 보통 권리금이라는 무형 자산이 있고 그리고 뭐 가구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의 유형 자산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저희가 비즈니스를 매매하게 된다는 거는 다 한꺼번에 같이 매매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따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기존에 하는 비즈니스를 인수한다. 그리고 10만 불을 지불한다. 그 안에 모든 걸 한목에 사는 거고요. 근데 이제 파는 사람이 이 중에
자동차는 안 판다 그러면 자동차는 안 사는 거고요. 선택은 가능하겠죠. 두 사람의 동의에 의해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자산 인수인 경우는 그 매매 대금 10만 불에 대한 GST는 안 주고 안 받게 되고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GST44라는 양식을 서로 사인하고 일렉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주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매매를 할 때 책정 기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이 비즈니스를 제가 비싸게 주고 저희가 사는 걸까요? 아니면은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걸까요? 정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보통 이제 비즈니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비즈니스의 가치 산정은 이제 비즈니스를 파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이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주택을 매매할 때나 뭐 이렇게 거래할 때 많이 쓰이는 마켓 메소드가 있고요. 예를 들면 집을 사려고 할 때 이 집의 가치를 알고자 할 때는 주위에 비슷한 규모의 집이 최근에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알면 이 집의 대략적인 가치를 알 수 있듯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업종의 비슷한 규모의 비즈니스가 비슷한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됐는지를 알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만 이 방법을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려면 일단은 주택과는 좀 다르게 비즈니스 업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 업종의 거래 내역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비즈니스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코스트 메소드라는 게 있고 이제 인컴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인컴 메소드인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최소 한 3년치를 받으시고 나서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하시고 보통 이제 업종에 따라서 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멀티플 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는 뭐 2.5배에서 3배, 뭐 그로서리 같은 경우는 뭐 4배나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진입 장벽이 좀 높은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5배까지도 넷인컴이 아니라 세일에. 그 원래는 넷인컴인데 예, 넷인컴인데 정확히 말하면 넷캐시 현금 흐름. 넷캐시로. 예,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 식당이 10만 불 정도의 현금 흐름이 창출된다고 하면 단순 계산해서 한 20만 불에서 한 30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즈니스를 만약에 구매하고 싶으신 분께서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면 다 계산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보통 회계 지식이 없으신 일반 분들이 재무제표를 받으신다고 해서 정확히 밸류를 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커머셜 리얼터나 아니면 회계사님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 오너분께서 비즈니스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실 때 정말 100%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셔서 100% 세금을 내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네. 보통 리얼터들이 그 셀러분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혹시 비즈니스 재무제표 안에 비즈니스랑 관련이 없는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리얼터 분들의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 외에 네, 이런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